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김은경입니다.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하는 60대 관변단체 대표 5만 원권을 넣은 봉투를 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목포 해경에 봉투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될 거라고 전해지니까 목포 해경은 황급히 상황실에서 파쇄한 서류 더미가 담긴 상자를 들고 나왔다가 비닐봉투에 담아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증거를 없애겠다 이러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네요. 영국 가수 코니 텔벗의 봉투 느낌이 확 다릅니다. 최근 한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수익금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습니다. 안도미키는 자신을 인터뷰한 기자에게 기부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을 했다고 하죠. 같은 봉투인데 참 다르죠. 어떤 데 쓰이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생생경제 오늘의 키워드 봉투였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를 맞아 마련한 특집 대담이죠.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오늘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내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경제민주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 교수와 함께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또 3부에서는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부처의 낙하산 인사, 이른바 관피아라고 하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열심히 일해온 당신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 신한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이 시작합니다. 은퇴 준비의 모든 것 신한 미래설계와 함께하세요. 신한은행.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애석하게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아침에 5포인트 올라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미국도 혼자세였습니다만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아침 시작에만 조금 반영이 되다가 점심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장의 하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4.49포인트, 0.23% 하락하면서 1964.7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2000포인트를 넘긴 그 순간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되면서 줄다름을 치면서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수급 흐름상 외국인들의 역할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보통 최근의 흐름들이 조금 궤적이 많이 다른데요. 원화가 강세 흐름을 오늘 또 추가로 이루었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와서 최고 강세인데요. 4원 40전 강세가 되면서 네. 달러당 1,030원 60전에 거래됐습니다. 이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주머니가 조금 더 두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보통 이런 그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해 주면서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거래소 매수했고 외국인은 약 1,600억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현물 시장보다 더 눈에 가는 것은 선물 시장인데요. 계속 선물이 좀 하루마다 매매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무려 한 7,000계약 정도의 매도를 보였던 선물이
전일 월요일에는 약 6천 계약 정도의 매수, 그리고 오늘은 다시 2,600계약의 매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어제가 사실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6천 계약이나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상승 쪽으로는 좀 탄력이 좀 약해졌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런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뭐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만 강보합에서 마감됐습니다. 전일 대비 0.01포인트 강보합을 나타내면서 556.97포인트 기록을 했는데요.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해 주었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중소형 주식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잘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중형주의 흐름들이 더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럼 외국인이 5일째 팔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는 2일 연속. 2일 연속. 예, 2일 연속 이루어졌는데요. 선물 매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폭의 매매,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3월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12,000계약을 넘는 그런 순매수를 보여주다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하락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조금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환율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야 좋겠지만은 우리 수출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삼성전자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네. 2%나 빠졌습니다. 28,000원이 빠진 136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현대자동차 기아차는 그동안에 사전에 좀 빠졌던 흐름들이 있었던 것인지 빠지지 않고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것은 LG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빠진 이유가 또 좀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는 오히려 4%에 가까운 수준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LG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망에 실망을 하게 했던 회사인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이 5,040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 주가가 11조대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영업이익 5천억, 분기 5천억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3.9% 올라갔는데요. 그 사이 다른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 전자 업종에서 대표 종목들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가 상당히 괜찮았던 걸로 해석이 되던데요. 네. 근데 이제 주식에서 보실 때는 당장의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오르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얼마나 가격이 저렴하냐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군요. 지금 따져보면 실적 대비 주가가 비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는 미래의 실적이 지금보다 좋다고 장담할 수 없을 때 주가가 오르지 못합니다. 충분히 쌈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그런 흐름인데요. 그동안에 워낙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이제 실적의 피크치를 단기적으로는 쳤고 당분간 그 이상의 실적 내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썩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월호 사건, 이 지금 세모그룹과 관련된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조사하는 분야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책임 규명 그리고 어떤 숨겨진 재산이라든가 이런 보상, 나중에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서 재원을 찾기 위한 지금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작됐는데, 일단 세무당국은 그 유병헌 전 세모그룹 일가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워낙 그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이 아주 복잡할 정도로 분산이 되어 있고, 또 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 구조가 워낙 복잡하고, 또 개인 자산뿐 아니라 아마 그 종교재단의 핵심으로 추정되는 인물들한테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각 세무 관세별로 지난주부터 압류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회사들 대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기록했고, 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설령 탈세 사실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추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산 압류, 이 채권 확보에 굉장히 지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용산세무서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노른자 쇼핑은 지금 유병헌 전 회장의 관계사로 알려져 있죠. 네. 이 노른자 쇼핑의 2층짜리 건물에 좀 조그맣니다. 9평 남짓이니까 한 30평방미터 되는 옥탑 사무실을 압류했다고 그러는데, 이 옥탑 사무실의 소유자가 주택건설 분양 사업을 하는 트라이곤 코리아라는 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 트라이곤 코리아 역시도 유병헌 전 회장의 장남이 이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관계 회사로 이름이 나오는 회사들, 이 이름도 좀 특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하죠. 그 다음에 그 소재지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회사는 가정집이 지금 그 회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회사가 맞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은데, 상호도 이 소유권을 유병헌 전 회장 등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옥탑 사무실 같은 경우도 1983년에 사가지고 2006년에 노른자 쇼핑한테 판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상가들도 노른자 쇼핑이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또 일부 점포들은 개인들이 또 수십 명 가지고 있고, 아마 이 신도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또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양파껍질 같다 그러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굉장히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찾아내는 작업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좀 파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공기업 개혁,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전에도 이 세월호 사건 자체도 얽히고 얽혀있는 낙하산 인사라든지 정실 인사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공기업들 개혁한다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지금 워낙 이 세월호가 가져온 국민적인 충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극, 또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묻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사실 지금 다시 꺼내서 본격적으로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뭘 추진하기도 힘든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떤 예를 들면 이 공기업 개혁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정 추진 과제인데, 지금 사실상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니까요. 이 공기업 개혁은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공기업의 부채를 한 52조 원 정도 줄여가지고 부채 비율을 2012년 말 221%에서 앞으로 3년 후에 187%로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만들었고요. 또 복리후생비 역시도, 이 복리후생비라는 거는 공기업들이 이제 신의 직장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 그런 재원이 되는 거겠죠. 워낙 과다하게 복리후생을 직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복리후생비로 제공된 금액이 8,114억 원이었는데, 올해
1,700억 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빚이 많아서 이 방만 경영이 심각한 LH라든가 석유공사, 한국거래소 이 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한번 중간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뭐 내부 평가급, 그러니까 일종의 성과급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급을 하되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뭐 임금 동결은 말할 것도 없고 기관장 해임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한다고 하고요. 네. 또 조건부 승인, 지난번에 이제 경영 개선 계획을 냈다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이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이렇게 4개 기관 같은 경우는 한 4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채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이 안을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네. 단지 총량적으로 금액상으로만 실적이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업 평가라는 게 자꾸 하다 보면 정량 평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정량 평가 말고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부분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성 평가도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은행 문턱은 참 서민들한테 높잖아요. 네. 대출 거절 당할 때 이유도 잘 못 듣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이유를 이제 알려주게 된다고 하나요? 예, 사실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통은 연체가 있어서 안 됩니다. 뭐 네. 신용등급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신용등급이 낮다, 연체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네.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거절을 할 경우에 연체가 있다면 도대체 연체일이 얼마나 되고 연체금이 얼마나 됐고 또 연체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발생이 됐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것이고요.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언제 원래 뭐 귀하의 신용등급은 얼마였는데 언제 무슨 이유로 얼만큼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빙을 제공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라는 건데 올 상반기 중에 이 대출 신청서를 양식을 바꿔가지고요. 거부 사유를 뭐 서면으로 받던 말로 받던 어쨌든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제도를 올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인 건데 참 안 됐던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예. 상당히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원칙이 중요하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넘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한화 도시개발 리포터 김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 공간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우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특집 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가 마련돼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을 하고요. 지금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계시는 이정우 교수님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항우 화장품 비싸요?
사지 않나요? 화장품 사세요. 네. 중국에도 사요. 요즘 보시면 그래서 온 그대 보고 중국 분들이 전지현이 직접 쓴 에어쿠션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드라마 보고서 사진 가져와가지고 비비가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수분감도 좋고 커버력도 좋아서 그 제품이 엄청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여름에 오시면 선크림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세일 기간에 맞춰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보통 립밤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이런 색조 제품이 조금 잘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프리 같은 거 하니까 많이 싸다고 하는데요. 중국 쪽에서 사면 수출 때문에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사면 직접 한국 제품이니까 많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봄 개편 후 새로 생긴 코너입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 우리 생활 속의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라는 명동의 화장품 가게를 다녀왔습니다. 요커라고 불리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명동 가면 진짜 중국말밖에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국산 화장품이 면세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일반 그 점포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트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 붙이는 팩을 몇백 장씩 사가는 그런 모습도 보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특집 대담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을 했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함께 한국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YTN 라디오 상암시대 특별 대담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이정우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YTN 사오기 전과 봄 개편을 맞아서 마련한 특집 대담입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 이번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정책실장도 하셨고요. 역임을 하셨던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하셨는데요. 한동안 좀 못 뵀습니다. 이정우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세월호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그렇듯이 저도 아주 좀 우울하고 비탄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 뭐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을 만나면 다 여쭤봅니다만은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네. 저는 1997년 말에 IMF 위기라고 하는 금융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한 15년이 지났는데요. 이 15년의 한국 경제는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특징을 지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저성장이고 다 아시다시피 성장률이 전보다 확실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15년이 지나도록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환 위기를 변수로 두셨어요. 예. 그 외환 위기 이후에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유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예. 아니면은 그게 그냥 시간의 흐름상 그렇게 된 건지도 궁금해요. 그게 상당한 이유가 됐죠. 네. 예, 이유가 됐고 그 이후에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원리가 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작동하던 원리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예를 들면 시장 만능주의 이런 전에는 없던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상당히 지배하는 원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예.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기는 해요. 예. 근데 양극화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말 예. 전 세계적인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최근에 그 피케티라는 경제학자 들어보셨죠? 예. 유명하죠. 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불평등, 예. 불균형, 양극화의 문제를 아주 천착해서 풀었던 그런 경제학자인데 예. 시장 만능주의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시장 만능주의가 좀 팽배해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이유일까요? 예, 그 피케티가 분석했듯이 지금 세계 경제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몇몇 나라만 예외로 하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만은, 기술 진보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고요, 세계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있고, 또는 정책이나 제도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요인들이 다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 제도와 정책이기 때문에 세계화와 기술 진보 이런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와 정책을 현명하게 잘 짜가지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양극화 정말 극복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번 정부가 내놨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죠. 예. 보셨을 텐데 그게 우리 양극화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요? 예. 얼마 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대를 걸고 봤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좋은 거는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어떤 백화점식이죠. 너무 좋은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중점이 없습니다. 어떤 추진하는 중점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좋다는 것은 다 갖다 놨기 때문에 마치 음식에 비유하자면은 좋은 재료를 다 갖다가 섞어 놓으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어렵겠죠. 네. 그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같이 이렇게 가지 말고 정말 중요한 방향을 잡아서 그 개수는 훨씬 적어도 좋습니다. 아주 몇 가지에 집중을 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뭘까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예, 그것은 제가 좀 긴데요. 네. 짧은 이 인터뷰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핵심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땐 키워드로 말씀드리면은 포용적 성장입니다.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 네. 예. 영어로는 inclusive growth라 해가지고 세계 국제기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나 중국 정부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있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성공, 경제적 성공 이런 것도 포용적 성장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죠. 포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양극화 해소라는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포용적이라는 것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말하자면 저소득층, 빈곤층의 소득을 늘려준다든가 또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높여준다든가 또는 복지 제도를 확충을 한다든가 또 어려운 중소기업을 갖다가 살리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 밑바닥에 있는 저소득층과 그늘진 계층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이것이 수요를 창출하고
경기를 호전시키고 성장률도 높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양극화가 많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왜? 밑바닥에 소득을 내리니까요. 양극화를 줄이면서 동시에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 경제에 지금 제일 심각한 두 가지 병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랬고요. 예. 당시에 경제민주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예, 그 경제민주화라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경제민주화가 다른 말로 하면 그것도 포용적 성장이죠. 그리고 복지국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때 두 후보의 공통된 키워드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였거든요. 그랬죠. 그 두 가지만 잘 실천하면은 사실 그것이 포용적 성장을 거의 달성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에 문제는 그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던가요? 조금 있긴 있습니다. 거기도 사회안전망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중점이 거기에 두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점은 창조경제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추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천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은. 그런데 복지를 하려면 이 나라 살림, 재정이 좋아야 되잖아요. 재정이 또 풍부해지려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피케티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거는 굉장히 좀 혁명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증세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해법을 내놓고 있던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게 이제 복지와 증세가 대선 때 쟁점이었는데 지금은 조용해졌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복지는 지금 시급하고요. 복지 확충은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증세는 물론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인기가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나라의 먼 장래를 보면은 이것이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증세 이야기를 안 꺼내죠. 인기가 인기 떨어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데 저는 지도자는 우선 당장 인기가 없더라도 먼 장래를 보고 나라 살리는 길이 뭐냐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진정한 지도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증세 이야기를 꺼내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걸 더 늦추면은 정말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께도 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증세는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복지국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항이 너무 클 것이다. 네, 저항을 각오해야죠. 그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극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선은 욕먹더라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잘했다 하고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인기보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증세도 이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부자 증세가 있을 거고요. 보편적인 증세가 있을 텐데 어느 쪽? 부자 증세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두 번째가 이제 보편적인 증세로 가야 되는데 저는 증세 재원 마련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토지 보유과세입니다. 종부세를 새누리당과 헌법재판소가 죽여버렸는데요. 그것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이론적으로 공평과 효율에서 가장 우수한 세금입니다. 그걸 살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소비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10%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조금은 높일 여지가 있고요. 세 번째가 소득세인데 소득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대단히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그것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세금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상당한 재원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복지국가로 우리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세금을 복지국가로 많이 가는 것을 늦추면은 정말 큰 위기가 닥치고 그때는 무슨 쓸 수도 그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늦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윤창현 원장님하고 정말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대로 가면요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서서히 말라 죽느냐 아니면 빨리 용기 있게 이것을 위기를 타개하느냐 그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근데 소비세도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토지세가 제일 우수한 세금이죠. 토지세하고 소비세요. 근데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일본이 바로 4월부터 실시를 했잖아요. 인상을.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소비세율을 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낼 수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소득세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비세와 소득세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다소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작용이 제일 적은 토지세를 제일 우선순위 1번으로 보고요. 2번, 3번은 소비세와 소득세인데 이걸 어느 쪽을 더 먼저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둘째, 셋째는 소비세와 소득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민주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 재원 마련이다라고 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말해도 좋죠. 다른 것도 물론 몇 가지 있겠지만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살리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복지국가로의 시동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지국가 또 가기 전에 이렇게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문제도 또 풀고 가야 되잖아요. 일자리라는 것도요. 복지국가를 우리가 확충해 나가면은 보건복지라든가 의료, 교육, 보육 이런 데 일자리가 대단히 많이 생깁니다. 외국 선진국은 그런 데 일자리가 많은데요. 우리는 그쪽으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복지도 되고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성장도 되고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안 가고 계속 정세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서서히 말라 죽고 저출산 고령화는 점점 심해지고요. 일할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그럼 그때는 성장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곧 닥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때도 상당히 개혁, 혁신을 많이 얘기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정부 혁신 쪽은 상당히 좀 많이 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재벌 개혁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뭐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좀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때 미흡했습니다. 반성해야죠. 지금은 더더욱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나. 지금은 속 들어갔고요. 재벌 눈치 보고 투자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죠. 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줘야 된다. 규제를 뭐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천만에요. 규제는 지금 많이 완화했고요. 지난 10년, 20년 동안 늘 완화해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완화할 게 별로 없고요. 한국이 세계은행에서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7위입니다. 한국이 7등 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만큼 규제가 많이 풀린 거예요. 근데 더 풀면은 지금 대통령이 규제는 암이다 하고 더 풀겠다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번에 세월호도 배 연령을 갖다가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풀어주는 바람에 일본에서 낡아빠진 18년 묵은 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데서 보듯이. 근데 지금 바로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아파트를 3층이나 더 짓도록 정책해주는 그런 규제 완화를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 대단히 위험하고요. 세월호 같은 이런 사고가 육지에서 아파트 붕괴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정부 밑에서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가서 일자리 만들고 규제 완화해서 풀겠다는 발상을 접고 빨리 정부가 이번 세월호의 교훈을 얻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포용적 성장해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도우는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 대변인은 절대 아니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가 하도 시급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이고 그런 식의 빅딜을 하지 않았나라는 혐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대 정부에서
흔히 빠지는 실수인데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투자하고 일자리 마련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돈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보육이나 복지, 교육 이런 사회적 서비스 쪽으로 빨리 눈을 돌려가지고 네. 그쪽에 일자리 마련하고 양극화 해소하고 성장률 높이고 이렇게 아주 정말 올바른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안 가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규제 완화하겠다 그러고 규제를 암덩어리라 그러고 이런 잘못된 인식이 문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규제 완화와 쌍을 이뤄서 다니는 게 또 낙하산 인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무부 관료 출신들 모피아, 뭐 금피아, 예.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라고 여쭙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예.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병폐죠. 관료들이 젊을 때는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아주 직위가 올라가서 고위 공무원이 되면은 퇴직을 눈앞에 두면은 흔히 사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하면 거기 가서 좋은 고액 연봉을 받고 말이죠. 이사장 자리에 앉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가 후배 공무원한테 이거 좀 풀어줘 하고 부탁하면은 그걸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거든요. 네. 이 부패 구조, 전관 예우의 이 잘못된 악습 이런 것이 이번에 세월호 사고도 일으키고요.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일으키고 끊임없이 사고를 일으키는데 이 잘못된 부패 구조를 이번에 청산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선진국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과감한 그 관료제의 과감한 개혁이죠. 예. 최근에 보면 이제 고시제 같은 것도 없애자, 무슨 행정고시 폐지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관료주의의 어떤 대수술 이것이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저성장 부분도 잠깐 좀 짚고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게 저성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같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저성장이냐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 같으면은 3%만 성장하면 아주 만족하죠. 네. 대만족입니다. 대개 1, 2%밖에 성장을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이루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은 저는 한 4%, 5% 정도까지는 잘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7, 8% 성장하는 시대는 벌써 지났죠. 네. 그래서 5%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경제 성장의 그 정책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규제 완화니 창조 경제니 이런 뜬구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얼마든지 성장률 5% 달성할 수 있고요. 일자리 많이 생기고 양극화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처방이 있는데 그쪽은 눈을 돌리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죠. 양극화 해소와 또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약속들을 다시 한번 대선 때 약속만 지켜도 됩니다. 해야겠네요. 사실 그때 그게 약속이 올바른 약속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 약속들을 지킨다면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이 좀 해결해 나갈 수 많이 있을 해결됩니다. 예, 그게 올바른 방향인데 당선되고 나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재벌 눈치 보고 재벌한테 투자해 주세요 하고 불러서 부탁하고 하는데 재벌이 어떻게 그렇게 부탁한다고 투자하는 집단입니까? 그거는 자본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죠. 네, 교수님,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주셨던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앞으로도 계속 좀 해주실 계획이시죠? 제가 한들 들리겠습니까? 예. 문제는 그 정부 여당 안에 그런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조차도 다 배제돼 버리고, 바른말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냥 복지부동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로 지금 정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알겠습니다. 바른말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 안에서부터. 예, 제가 쓴소리라고 표현했는데 바른말이라고 수정을 해주셨네요. 예.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바른말 저희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고요.
저 전국에 찾아보면은 정말 인재들이 많거든요. 네. 예.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지금까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하신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 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진작 먹을 걸. 일동제약. 방금 조금 전에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세월호 참사를 부른 이유 중에 하나 정부 부처에서 온 낙하산 인사, 이른바 관피아들 때문입니다. 견제와 감독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죠. 이런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